지금 현재의 그런 자원과 관련된 경제 체계는 이런 대량의 자원을 채취를 해서 생산하고 소비하여 결국 이제 폐기되는 그런 서양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자원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고, 그리고 다량의 그런 폐기물이 발생하는 등 그런 다양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원을 추출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도 상당량의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서양 경제 구조는 결코 지속 가능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경제 발전이 생태계 수용, 용량 그런 범위 내에서 환경과 경제와 사회의 그런 균형 속에서 이런 성장을 꾀하는 지속 가능 발전으로 전환이 돼야 되고요. 특히 자원 자원 측면에서 이런 그 경제 성장과 그런 자원 사용의 디커플링을 하기 위한 순환 경제가 또 중심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0년대에 이런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순환 경제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자원순환 기본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에서 이제 10대 과제로 순환 경제 활성화가 제시가 됨에 따라 이제 올해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K순환경제 이행 계획이 이제 연내 발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올해 7월에는 이런 한국판 뉴딜 2.0 추진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제 기존 그린 뉴딜 사업에 이제 순환경제 활성화 부분이 추가가 되었고, 앞으로 이런 순환경제위원이 더욱더 확장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순환경제는 기존의 서양경제와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결국 이런 그 자원에 대한 그런 사용, 소비를 이제 줄이고, 그리고 이런 자원의 그런 가치를 최대한 지속시킴으로써 이런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그런 경제 시스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그런 폐기물이 계속 증가해서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유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이런 제품에 대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한 이런 자원에 대한 그런 경쟁, 그러니까 확보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런 순환 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절반가량이 이제 제품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런 탄소 중립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도 매우 중요하지만 순환 경제를 통한 이런 물질 시스템 기반의 탄소 관리가 이제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존의 지금 현재의 성향 경제를 이제 이런 순환 경제로 전환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적인 그런 체계적인 구조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전환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공감대, 그리고 이런 기술과 같은 그런 전환적 혁신이 뒤따라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폐기물 부문에서는 이제 앞으로 현재 1,700만 톤에서 앞으로 2050 이제 50년까지 340만 톤으로 이제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그런 감축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이런 그 폐기물이 발생된 이후에 이런 매립이한 소각을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 어떻게 더 잘할 것이고 에너지 회수를 촉진할 것인가 쪽으로 방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그 앞단계, 그러니까 사전 예방적인 측면에서 폐기물 자체가 원천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생산과 유통, 소비 이 단계에서부터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더 높이고 순환성을 강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이 돼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제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술이나 그리고 재정 투자와 관련된 녹색 금융, 그린 인프라, 그리고 이런 재사용이나 재활용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표준화 지침, 그리고 이런 그 산업계나 시민 그리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부분들이 같이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나라는 지금 서양 경제에서 이런 순환 경제로 전환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를 이제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그런 평가 체계도 같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그 친환경 생산이라든지 소비 그리고 제품 수명 연장 쪽으로 정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한 그 정책 로드맵은 이제 크게는 자원순환 전과정적인 그런 관리 측면에서 각각의 밸류 체인의 연계를 하고 순환 전략을 이제 수립하였고요. 그리고 이에 더해서 이러한 순환 경제 이행을 더욱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전환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수단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행 점검과 모니터링하기 위한 그런 모니터링 지표로 해서 크게 3가지 그런 틀로 해서 저희가 로드맵을 마련을 하였고요. 이 과정에서 사실 산업계 그리고 시민의 사회의 그런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버넌스 협업 체계를 구축했고요. 특히 환경부 산업부와 함께 K순환경제 정책 포럼뿐만 아니라 이런 산업계를 포함하여 산학연 41개 이제 기관 그런 실무자 전문가와 함께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런 로드맵 수립 과정에서부터 같이 참여하여서 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로드맵을 만들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와 관련된 그런 비전, 목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탄소 중립을 향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이런 자원의 그런 전주기적인 관리 측면에서 탄소 발자국을 감축하고요. 그리고 이게 경제 시스템을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보다 지속 가능한 그런 순환 경제에 관련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추진 전략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7개 부문 이제 26개 로드맵을 이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큰 틀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자원순환 전과정 그런 관리 측면에서는 이런 소재 원료 측면 그리고 친환경 설계된 부분들이 또 소비로 연계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생산과 소비 영역 그리고 이런 재사용과 재활용과 관련된 순환자원 활용으로 이제 구성을 했고요. 이런 원료 측면에서는 이제 저탄소 자원순환형 혁신 소재를 개발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고 여기에 못지않게 이런 재활용을 통한 재생원료의 사용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 관련된 그런 로드맵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생산 단계에서는 물론 이런 원료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제품을 설계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분리배출을 잘 한다 하더라도 결국 재활용이 어렵게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한다면 결국 소화기나 매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설계 쪽을 유도하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이 결국 시장에서 그런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민간이든 공공에서든 소비와 연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품 설계와 친환경 소비를 같이 연계해서 이런 공공 민간에서의 그런 영역으로 구분해서 제시를 하였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런 제품이 소비 과정에서 사용이 된 다음에 이제 재활용이라는 그런 파분쇄가 이루어지기 전에 2차, 3차 활용이 가능하도록 이런 재사용 영역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질 것인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재제조 영역하고 그리고 업사이클링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그런 새활용 산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폐자원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재활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수 선별에서부터 재활용이 이제 확대돼야 되기 때문에 특히 다음에 이제 4가지 측면으로 구분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순환경제 이러한 전과정적인 그런 순환 전략들이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수단들로 지원 정책과 그리고 공간 단위에서의 순환 체계로 좀 구분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특히 지원 정책 부분에서는 이런 순환 경제와 관련된 정보 제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사용이든 수리든 이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해체라든지 제조집이라든지 이런 쪽의 정보와 함께 실제로 이런 제품을 만듦에 있어서 재생 원료가 얼만큼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 제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서의 환경 정보뿐만 아니라 또 소비자가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에코 라벨링이라든지 재활용 용이성 표시와 같은 그런 정보 공개 부분을 저희 검토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번 플라스틱에서도 이 사태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실제로 이런 폐플라스틱이 어떻게 처리되고 그리고 이런 재생 플라스틱이 얼만큼 산업계에서 다시 투입되어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 관리가 아직은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 기반을 이제 구축해서 물질 흐름과 그리고 IoT 이런 디지털 정보 기반의 그런 추적 시스템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특히 산업계, 그러니까 순환경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이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세제 지원 측면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 개선 그리고 녹색금융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분 정책을 검토를 하였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공간 단위에서는 도시와 산업단지 위주로 저희가 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한 기반 구축 그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그런 단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자원들을 잘 활용을 하면 순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도시와 그리고 산단을 대상으로 해서 순환 체계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별도로 저희가 관리 전략을 검토를 했는데요. 자원 집약적이면서 또 순환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리고 배터리, 식품, 섬유, 건물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자원 순환성을 더 높일 것인가 관련된 별도의 관리 전략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행 점검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런 지표를 도출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 이제 로드맵에서는 저희가 이제 굉장히 좀 방대한 양이라서 오늘
자리에서는 25년까지 단기에 해당하는 그냥 주요 과제 위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 외에도 30년까지의 중기 그리고 50년까지의 장기로 구분을 해서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수시과제 보고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 과제에 있어서 좀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소재와 원료 부분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석유계 이런 플라스틱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쪽으로 이런 생산이나 보급이 확산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근데 세부 그런 로드맵이 23년까지 이제 마련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런 자원순환 체계, 기존에 있는 자원순환 체계에 그대로 흡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물성이라든지 관련된 그런 R&D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추진이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런 저탄소 혁신 소재와 관련된 개발을 지속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되,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런 자원화 체계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혁신 소재뿐만 아니라 재생원료 사용 쪽에 굉장히 시장이 이제 커질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를 위해서는 물론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30년까지 30%라는 사용 의무 비율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재활용에 대한 기술이 계속 다변화되고 있고, 지금 화학적 재활용이라든지 새로운 그런 기술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생원료의 범위를 어디로 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 사용 의무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설정 부분이 반드시 뒤따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수요처에서 이런 재생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그런 고품질로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제품 인증이라든지 KS 표준 개발도 지금 나와야 되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제품 설계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에코 디자인을 좀 확장된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유해 물질에 대한 사용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에너지 효율성 측면, 그리고 재활용 부분에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이제 이런 제품의 수명 연장 측면에서 수리라든지 내구성이라든지 재사용 영역까지도 보다 확대된, 그리고 제품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영역까지도 포함해서 이 지속 가능한 제품 설계를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계가 이런 설계들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 영향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친환경 설계 가이드라인 통해서 방향을 잡아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감량 설비라든지 제품 설계 기술 지원들이 이제 병행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자원순환성을 고려해서 설계된 제품들이 결국 시장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런 소비와 연계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선 민간 영역에서는 이런 소비자들이 이러한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너지 효율 등급제와 같이 이런 자원에 대한 그런 효율 등급제를 도입을 해서 이런 소비자들이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더 부여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효율이 높은 그런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으뜸 효율 가정구매 환급제와 같이 이제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제 이득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 부분들이 이제 도입되도록 저희가 제도를 이제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다양한 그런 요소들이 있겠지만, 특히 이런 소비 생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런 소비 패턴의 변화, 행동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서부터 이런 환경 교육을 확대하는 것도 굉장히 같이 연계해서 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두 번째로 공공 영역에서 이런 지자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이런 자원순환형 제품에 대한 소비를 이제 촉진하는 그런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좀 요인으로 해서 실제로 자원순환형 제품에 대해서는 이런 공공 조달이라든지 구매 부분들이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제시하는 그런 방향,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런 쪽에 좀 시장 확대하기 위한 좀 방안 제시했고요. 특히 이런 지자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에서 건설 기준, 국가 건설 기준에 이런 재활용 품질 기준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순환고지라는 이런 쪽에 사용이 이제 제한되어 있던 부분들을 좀 재활용 품질 기준 적용해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이런 재사용 중에서도 특히 산업적인 측면으로 접근한 것이 이제 재제조 산업하고 재활용 산업입니다. 재제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품의 일부를 이제 해체해서 세척하고 다시 재조립해서 원래 기능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고요.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라든지 또 아이디어를 가미를 해서 좀 더 이제 고부가 가치의 그런 제품으로 다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인데요. 지금 재제조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이 둘 모두 이제 탄소 중립 기여하는 측면이 굉장히 크고요. 하지만 이제 재제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품질이라든지 안정성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품질 인증 제도 쪽이 굉장히 강조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새활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구업이나 이런 산업단지에서 그런 폐자원을 활용을 해서 이제 연결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어려움은 이런 소재 산업에 대한 소재에 대한 연계가 어렵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소재 은행이라든지 이런 거래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원활하게 그런 원료가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런 희귀금속에 대한 자원 확보에 대한 그런 측면으로 금속 재자원화, 그러니까 기존에는 도시광산이라는 용어를 썼었는데요. 그리고 도시광산 부분과 도시유전, 그러니까 폐플라스틱 등을 이용을 해서 열분해유를 만드는 그런 두 가지 측면으로 저희 검토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금속 재자원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신산업의 필수적인 희귀금속에 대한 재생금속이죠. 재생금속의 그런 자급률에 대한 목표 관리, 그리고 이에 대한 자원화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화학적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현재 R&D라든지 시설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이 시설에 대한 법적 지원이라든지 기준이 추가적으로 좀 마련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조 공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폐에너지라든지 부산물을 순환 이용을 해서 원천적으로 그 바깥에 나가는 그런 폐기물의 양을 감축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방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사업장 내에 자가로 사용되는 순환 이용에 대해서 지금 제도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그런 개선 사항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는 곧 가까운 미래에 좀 다량의 그런 폐기물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드론과 같은 새로운 그런 지금 제품들에 대한 영역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래 폐자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수하고 재활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체계 구축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물질 재활용이 어려운 위생용품이라든지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에너지화를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에너지를 생산을 하는 데만 이제 만약 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탄소 중립 측면에서는 이를 회수해서 활용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폐자원 그런 에너지와 시설에서의 에너지 회수량에 대한 산정 방법론이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법론과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 같은 유기성 폐자원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이제 바이오가스화하기보다는 또 가축 분유라든지 핫슬러지라든지 그런 농림 부산물과 같이 통합 바이오가스를 만들어서 직접 이제 활용하는 그런 체계로 확대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에서는 이제 정과정적인 관리 측면에서 원료에서부터 생산 소비, 그리고 이런 재활용, 재사용 재활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번에는 이제 정보 공개 통계 기반 이제 국가 세제와 관련돼서 이런 지원 수단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검토를 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이제 녹색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형 순환경제 개발이 돼서 이제 도입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계의 투자 유인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순환경제와 관련된 투자 지표가 세분화되어서 앞으로 이런 순환경제 K 텍소노미에 따른 그런 지원 정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그 이행들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저희 지표 12개를 이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 자원순환 기본계획에도 지표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 다 폐기물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전주기적인 그런 지표를 하기 위해서 지금 다음과 같이 보이는 그런 지표들을 저희가 제안을 했고, 특히 이런 순환경제로 인한 그런 효과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온실가스 배출이라든지 그런 부가가치에 대한 부분도 영향 지표로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정책을 수립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이런 그 정책 수립할 때부터 산업계와 시민사회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런 현실성 있고 그리고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정책이 수립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순환경제는 다른 분야도 그렇겠지만 순환경제는 자원의 전주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이라도 끊김이 있으면 사실 선행경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부처 정책이 서로 연계되기 때문에 이런 융합정책 사업이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순환경제에 대한 정책 과제들이 잘 추진이 되어서 지금 그린 뉴딜이나 탄소 중립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에서 이제 순환경제가 앞으로 더 중요한 그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발표하시는 거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즐겁고 재미있게 잘 들었지만 또 1년 동안 이 연구 사업 하시느라고 다들 애쓰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랬는데요. 다들 열심히 하시는 모습
좋고요. 저는 그 자원 순환 경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원래 순환 경제라는 그 두 개 단어가 이제 붙어 있는데 그 단어에 보면 폐기물이란 말은 없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폐기물 관리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게 조금 또 돼서 재사용, 재활용 뭐 이런 단어로 바뀌어지다가 그 다음에 자원 순환이라는 용어를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다시 들어온 게 순환 경제라는 용어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의 변동사를 쭉 보면은 이게 뭐 어떻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지, 이런 어떻게 달라져 가고 있는지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순환 경제라는 용어가 단순히 그 단어를 보면 자원을 순환하는 경제 뭐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경제 전체가 순환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그 우리 환경 분야에서 일하는 아니면 뭐 폐기물이나 리사이클링이나 그런 자원 순환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런 목소리만 갖고는 사실 어렵다. 환경부의 목소리만 갖고는 사실은 어려운 거죠.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뭐 순환 경제, 순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실 많은 노력들이 거의 다 됐다고 봐요. 정책도 나왔고 여러 가지 툴도 있고 뭐 할 수 있는 거 거의 다 했고 로드맵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죠. 10년 계획도 있고 뭐 엄청 있지만 더 이상 이렇게 확 뛰게 발전이 안 되는 것이 경제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니까요. 근데 환경부가 어떻게 태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예를 들어 기후 변화도 이렇게 전체 그 우리나라 경제부처와 전체가 다 합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 총리실에서 관장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그 업종별로 경제 시스템 전체가 변하게 그런 인풋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뭐 엄청난 변화는 아니라도 각 업종별로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아니면 물질 사용이 많은 아니면 GDP 사용 그 생산액이 높은 업종 이런 업종을 골라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어떤 그 물질을 많이 순환할 수 있게 자기네 생산 시스템 속에 들어갈 수 있게 생산 공정이 바뀌지 않고 어떤 큰 변화 일어나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생산 공정을 바꾸는 거는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어쨌든 재활용 물질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공정을 바꾸면 쉽지 않다고는 하지만 공정을 바꾸는 과정에서 엄청난 변화가 이노베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술의 혁신도 일어나고 물론 돈도 들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이노베이션이나 고용의 확대나 순환의 확대 이런 것들이 그 업종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태클 걸고 있는 거는 뭐 건설업 정도, 도소매 서비스업의 일부분 뭐 이런 거에 태클 걸고 있지만 그거 갖고 변화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한테 하고 있는데 사실 소비자한테 여러 가지 요구하고 있지만 그건 중요한 거고 필요한 거지만 엔드 오브 파이프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엔드 오브 파이프에 갖고는 변화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프리벤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사실 자원순환이나 폐기물 분야만 프리벤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도 그렇고 모든 환경 분야에서 프리벤션이 제일 먼저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프리벤션이 중요하다, 막 적게 나와야 된다, 막 발생량이 얼마냐 이렇게 그렇게 계산하고 있지만 모든 것들이 정책 수단은 엔드 오브 파이프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앞부분으로 바꾸기 어렵지만 한 가지 툴씩이라도 업종별로 바꾸기 위한 뭔가가 들어가야지만 이노베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생산 분야의 업종별로의 어떤 기술의 변화, 고용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자원순환 구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래야 뉴 노멀 시대에 그런 저성장, 고실업 이런 것들을 좀 타개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양자의 그런 일거, 이득, 삼득 뭐 이런 거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업종별로 보면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업종들이 뭐 식료품 제조업, 섬유 제조업, 1차 금속, 비금속 광물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실제 거기서 나오는 거 발생량 별로 태클 전혀 걸을 수가 없거든요. 발생량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순환하는 양도 별로 태클 알지도 못하고
아주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렇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고서는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러면 그쪽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고용도 그런 전문가들을 쓸 테니까 고용도 늘어날 수 있고 더 이상 고용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든 제조업에서 더 이상의 고용의 증가가 없어요. 그래서 저성장의 고실업이 나오는 거거든요. 주로 ICT 분야에 전자 분야에만 조금 있지 나머지는 디맨드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성장을 늘릴 수 있고 또 실업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엔드 오브 파이프만 해가지고는 고용의 변화 뭐 크게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생산 분야의 변화, 생산 제품 분야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지금 모든 재활용, 뭐 폐기물, 자원순환 정책이 엔드 오브 파이프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규제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엔드 오브 파이프에. 근데 그 엔드 오브 파이프로 된 그런 정책을 전환해야 된다는 거죠. 프리벤션 중심으로 개입할 수 없더라도 프리벤션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게 EPR이잖아요. EPR도 사실은 발생한 쓰레기의 어느 부분 몇 %를 재활용하라는 의무만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그런 사용하는 업종들, 배출하는 업종들이 결과적으로는 그냥 재활용품 수거비와 처리비를 내는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그냥 쓰여지고 저가에, 그러니까 하이밸류 리사이클링이 아니라 아주 로우밸류 리사이클링으로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면피만 하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정책 자체도 엔드 오브 파이프에서 앞단으로 스타일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하이밸류 리사이클링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아주 저가에 뭐 어떤 거든 그냥 리사이클링만 하면 돼. 예를 들어 건설 폐기물 같은 게 그런 거 매립장 보토제로 쓰이고 뭐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추출해내면 인건비도 많이 들고 뭐 돈도 많이 든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버릴 데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다른 얘기거든요. 과거에는 버릴 데가 있었어, 저렴하게. 근데 그게 버릴 데가 매립지 못 구하잖아요. 버릴 데가 없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재활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높은 가치의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업종에서 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하이밸류 리사이클링이 있어야 이노베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죠. 고용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 변화하는 것, 기술 혁신, 새로운 기술, 또 서비스의 혁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거를 통해서 일어나지 그냥 엔드 오브 정책으로는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노력들, 직접 산업 분야에 환경 분야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종이 제조업 이런 것들은 다 몇 % 부산물 관련해가 석탄재도 마찬가지고요. 몇 % 이상 재활용하라는 그 의무 조항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재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항 정도 한두 개는 업종별로 하나씩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한 개인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연구자 개인은 그렇지만 푸시하는 노력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광현 박사님께서는 재활용 그리고 종량제 봉투의 연구자적인 선구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하신 걸 요약해 보면 엔드파이프의 정책에서 제품 공정, 경제 사회 구조를 이제 바뀔 때가 아닌가 말씀해 주셨고요. 재활용도 하이밸류 리사이클링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KI 자원순환 연구실 조지혜입니다. 지금 김광희 박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좀 사전 예방적 방향으로 이제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고 거기에 이제 산업계의 역할, 그래서 업종별 공정 개선이나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크게 공감합니다. 저희가 이제 순환경제 정책 로드맵 이제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고무적이라고 느꼈던 부분이 산업계와 같이 저희가 정책 마련을 했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고 의견을 주시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순환경제가 ESG 측면에서도 연관이 되지만 지금 철강이라든지 그리고 석유화학, 전기전자, 배터리, 자동차, 그리고 섬유 등 다양한 그런 업종에서 순환경제 요소를 반영을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CO2 배출 저감하는데 효과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순환경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요소로서 그리고 핵심적인 그런 감축 수단으로서 좀 공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EU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린딜 후속으로 나온 신산업 전략에 이런 순환경제 그런 뉴액션 플랜의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이행을 하도록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느낀 부분이
우리나라에서의 그런 산업 전략이나 정책 부분이 얼마나 이런 앞으로 이제 발표될 이제 순환경제 이행 계획과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가 되어서 이런 산업 전략 정책 부분에도 순환경제 요소가 좀 충분히 녹아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